김경수, 임종석, 김동연 등 이른바 비명계 대선 주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냈던 유시민 작가. 그 직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 이런 평가도 일종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 유 작가는 19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무슨 힘으로 입틀막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언론사도 혼냈고 평론가들도 혼냈고 정치인들도 혼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문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에 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거의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관련된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한 개만 우선 할까? 네. 내가 제일 초기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인데 입틀막. 입틀막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 오 맞아. 이제 많이 일극 체제 얘기하면서 입틀막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내 눈에 띄는 악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뭐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표현의 비판이고,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표현으로. 네.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든 밖에서든 누군가 자기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입틀막이래. 그 말이 안 입틀막. 되지. 야 이건 진짜 야 그거 맞는 키다. 야 너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는 키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냐고. 네. 예,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네. 근데 그 특정인을 한 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 그 논리로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다양성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유시민 작가님하고 막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뭘 그거 억울해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서 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연관은 되는데 네. 이제 뭐 계속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왜 얘기하잖아요. 그래? 왜 나빠?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 네. 근데 팬덤이 엄청 강했던 게 문 대통령이에요 또. 네.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팬덤 최초로 팬덤을 노사모. 만들어낸 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야. 네.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팬덤 정치의 개척자들이고 최고봉이에요. 네, 그거 왜 나쁘냐고.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기본적으로. 그 팬덤이 내가 만들고 싶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들을 하는데 자기는 안 생기는데. 우리 여기 팬덤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작가. 오. 왜 이래? 나는 광장 안티 팬덤 정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이 다른 정치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다. 네. 그리고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입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게 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일극 체제가 좋다, 다극 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극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정했어 그거를?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땅하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한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너무 마상이지. 셌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요.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 네.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생겨버렸는데 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지금은 잡을 그래?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거죠.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사자도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아. 같던데 당사자조차 아니 이제 접수는 안 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아 접수가 안 예, 됐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평들을 쭉 살펴봤는데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어제 박구영 교수가 네, TV조선, TV조선 그 가짜 뉴스요. 유튜브에서 그 왜곡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뭐 2030 예, 예. 폄훼했다는 그 영상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직을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내지 왜곡 보도 또는 프레임 전쟁의 기본 양식이에요. 아 너무 근데 심하던데. 이제 제 경우에도 보면 평론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쭉 검색하면서 본 거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하고 JYP 김포 박진영. JYP인가 박진영 씨 박진영. 그 두 분이 확실히 봤더라고. 예. 네. 그 전후 맥락을 다 기본으로 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두 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안 보고 쓰는 건 물론이고 제일 처음에 그 기사를 쓴 게 어떻게 나왔냐가 다 결정해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그 방송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만들잖아요. 인신공격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평론가들이 그것만 보고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비평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를 띄워놓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총리를 노린 약속 받은 것 같대.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좋아하시네.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평론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나 근데 방송 종편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가 대권 뛰려고. 아. 이거는 평론가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비평이에요. 이런 게. 오. 이제 종편에 주로 출몰하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비평가들은 왜 그걸 할까? 아니 뭐 변호사식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도 괜찮고 뭐 교수고. 그럴 텐데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굳이 출연료도 별로 없는 그런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우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 나와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을 하는데 네. 그 비평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 하면 네. 네. 첫째는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자리 받는 거. 아 진짜 한때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 단 사람도 있고 막 아 그래.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힘의 스카우트 아.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스카우트 되는 거. 영입되려고. 예. 그것을 마음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론이 진행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뭐 어떤 원칙에 비춰서 옳은가 그런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이게 뒷머리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부러운 거야. 아. 야 나도 자유롭게 저 정도 얘기할 수 되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야. 아.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보니까 비명계 대권 주자들을 막 저렇게 까는 걸 보니까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 관점에서 예, 나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스카웃되는 거,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거, 국회의원이 된 걸 염두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 네. 흥미로웠던 게 그 김부겸 총리 네. 반응이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책 많이 읽으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총리가 네. 책 많이 읽겠습니다. 책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책 많이 읽겠다. 우와. 반응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 유시민 선생 하여튼 저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런 거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뭔가 봤더니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시민아 네가 얘기한 대로 하면 민주주의 무너진다. 나 이 책 볼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참모가 조언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 그 참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게 극단적 소수가 의회의 한 축을 딱 점령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관행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문제, 아무것도 뭐 못 풀어. 아무것도 되질 않는다. 아무것도 미국은. 못 풀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실상 김부겸 총리 선배가 들고 나왔던 그 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책을 그 뒤에 냈어요. 이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도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잘못 들었네. 쟤.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아. 이미 저자들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얘기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쇼츠에 유튜브에 내보내신 거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을. 지금 그 책 읽고 그 책 가지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찍자고 한 참모는 잘라야 돼. 국민의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자꾸 대화 타협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주는 이 그렇지. 시국에 야, 그리고- 패부 찌르시네.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패부 찔러버리네. 이런 내가 비평가 이런 드물어요 요새. 사람이야. 처음이에요? 뭘 처음이라니? 이렇게 패부 찌른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한덕수, 최상목의 상목.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건의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책일 수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라는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국회를 운영을 사실상 다 가로막아 아니, 갖고 무력화시켰죠.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 수도 없이 하고 네. 지금 최상목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권한대행이지. 네.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정확하시다 진짜. 다 거부권 발동하고 여야 합의해요라 그러고 맞아. 지금 여야 합의 안 해온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이 마당에 맞아. 그 책 가지고 해서는 형님 이건 아니. 그 책으로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또 긁혔다. 처방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책을 읽어서 해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브로맨스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 좀 아쉽네. 그 책 아니에요. 그 다음 책이에요. 책을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안 했다.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와의 통합? 예.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되어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텐데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맞나요? 아니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블쇼에서 만나시면 왜? 안 돼요? 아이고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이렇게 이거지. 그렇죠. 네. 아주 친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돼서요. 네.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지. 걔가.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인격자예요. 네, 내가 아는 김경수 씨는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 왜 또 급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알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에 그 지난번 매불쇼 출연하던 그 며칠 전에 이미 썼거든. 네. 거기도 다 검명을 해서 썼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진짜 누구도 어떤 언론도 관심이 보도 안 없었어요. 했어요. 네. 근데 매불쇼가 센 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조금 바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거 맞아 맞지만 디저트를 다 만들었어. 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맥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윤석열 중심으로 헌재가 돌아가다 보니까 잠시 잊혀진 존재.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상민 전 장관 집 집무실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압수수색됐어요. 네. 이게 언론사 관련 단전. 네, 단수.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면 이거는 윤석열 개혁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시거든요. 네. 근데 헌재에서 자기는 그런 지시 받은 적도 없고 자기가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영상을 먼저 저희가 한번 헌재 7차였던가요? 있었던 날 틀긴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영상 한번 먼저 보고 얘기하죠.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큰 사건 사고고 접수된 거는 없는지 어떤 각종 시위나 충돌 같은 상황은 없는지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쪽지는 있었지만 지시는 없었다. 그리고 전화는 했지만 지시는 또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무 다정해가지고 걱정이 많아서 전화를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소방청장은 사실상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했단 네. 말이죠. 그거 봅시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세 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도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거 물을 때마다 저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꼭 나와요. 자,
소방청장도 압수수색 대상인데 네. 소방청 차장도 압수수색 대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방청장이 그 지시를 소방청 차장한테 하고 소방청 차장이 다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합니다. 네. 예. 소방청장이 그런 지시를 못 받았으면 뭐하러 차장한테 그런 지시를 전달해서 자신도 내란의 종사자가 되는 네, 그러니까요. 진술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청장에서 소방청 차장 그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계속 지시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이상민 전 장관의 테이블 위에서 얼핏 봤어요, 멀리.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국정원장에 의해서 국정원장이 또 자기가 살려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또 안경도 쓰고 왔는데 여기서 저 종이에 글자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저 멀리 테이블에 있는데 무슨 글자가 보인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국정원장이 또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려고 했던 진술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거 좀 봅시다. 국정원장이요. 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자, 요 앞에 여기 좀 잘렸는데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지도 못했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못 봤다고 예. 했는데. 자, 그 대목 찾았으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서로 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 아무것도 없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인 것이고 두 번째 나도 받지 못했다. 이건 거짓말인 게 또 밝혀집니다. 어떻게 밝혀지냐면은 복지부 장관이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가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국정원장이 마침 자기 앞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갔는데 앞자리에서 뭘 보고 있길래 자기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그랬는데 국정원장이 나도 보여줘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담화문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기에게 문서를 넘겨줬는데 그게 담화문이었고 거기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밝혀지는 중인 거예요. 갔더니 국정원장이 문건 들고 있길래 나도 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계엄 관련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국정원장에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이 또 여기서 탄로나죠.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문건을 줬고 그 문건을 보고 있었고 이상민 전 장관도 당연히 문건을 받아서 받겠죠. 누가 테이블 위에 저 멀리 던져놓고 그걸 눈으로 봐가지고 대충 내용을 파악하라고 합니까? 이 문건 관련해서 거짓말을 안 한 건 외교부 장관 하나였어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묻는데 네.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받았던 지시사항 그 한 장짜리 소위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 그 문건을 실행한 것이 특별히 내란 종사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 봅시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4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대통령 앉아 있고 4명이 자기한테 준게 아니면 옹기종기 기억이 안 모여 있는 건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려갔던 사람들은 그 줄 임무가 있으니까 미리 부른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각자 할 일이 적힌 계엄 조치 문건 이거를 다 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테이블에 던져져 있었다든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단전단수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로
진 거라는 게 윤석열 공소장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네. 윤석열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잠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스쳐 지나가서 잘 이게 어떤 대목인지 모르실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대목을 보여드리고 그 전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피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내용을 대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보진 않고요. 제가 관계된 부분만 봤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증인에게 자정 무렵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공소장 내용을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윤석열 네, 공소장입니다. 저기는 짧게 네.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윤석열 공소장 내용을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약간 거론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상민. 근데 그래서 그 국회 쪽에서 공소장 내용 전체를 가지고 질문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쪽에서 항의해서 전체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저기까지 하고 끊겼는데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공소장이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고 문건에는 24시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상민은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했고 네,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그리고 3분 뒤에는 허석군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그 윤석열이 보여준 문건에 그대로 네,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지시. 네, 자정경에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건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받자 소방청장이 소방청 차장에게 그리고 차장은 다시 소방재난 본부장에게 11시 50분에 전화해서 경찰청에서 요청 오면 잘 협력해라 라는 지시를 했고 그리고 소방청장이 다시 또 이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 왔더냐 네. 확인까지 했다.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게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면서 예.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내용을 자기도 공소장을 받고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여기서 자기 살 길을 찾은 겁니다. 나는 책상에 있는 걸 얼핏 봤다고 해야지. 그리고 전화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전화한 읽어줬으니까. 건 맞는데 네. 국민들의 걱정이 돼서.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한 것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모든 공무원 중에 가장 이 법에 밝은 사람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사퇴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있다가 탄핵이 된다거나 하면 사퇴도 못하고 연금도 못 받고 그래서 저 양반은 사퇴하자마자 연금 다 신청해 다 받아갔잖아요. 자, 그리고 이 소위 쪽지라 불리는 문건, 쪽지 아니에요. 문건 좀 보여주세요. 쪽지 아니고 저렇게 크게 적혀서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시사항이 떡 적혀 있는 거죠. 이 문건 다른 사람들도 저런 문건에 지시사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걸 다 자기 걸 받아간 거예요. 이 관련해 거짓말한 걸로 보이는 사람이 또 최상목 대행이죠. 국회에서 한 열흘밖에 안 지났을 때죠. 이게 언제죠? 12월 13일입니다. 맞아, 열흘. 처음은. 네. 국회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낸 장면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무슨 참고를 하라고 줍니까? 예? 무슨 독서 토론회예요? 참고하라고 자료를 주게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시사항을 주는 거죠. 지시사항. 근데 저때 저렇게 했는데 저때는 윤석열이 줬다고 직접. 네. 그 이후로 윤석열이 줬네 안 줬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 진술이 오염되기 상대적으로 전이죠. 윤석열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하죠 한번. 네. 이거 나흘 뒤. 국회입니다. 네. 봅시다.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을 받았다.
자기는 이 내용을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는데 계엄 조치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을 종이로부터 텔레파시를 받아가지고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봤다라고 하면 어쨌든 동조한 게 되니까요. 봤다고 하면 그 내용을 실행에 옮겼느냐 마느냐가 네. 이어질 테니까 못 봤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박선원 의원이 또 그 대목을 따집니다. 그로부터 거의 2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자, 지난 6일 들어봅시다. 대통령이 주신 문건 어떻게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까?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뭐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가 한 번 더 또 접혀 두번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저도 제출한 상태에서 여러 이렇게 번 해봤는데, 접혀지는 저도.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 그거는 뭐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접은 상태 아니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아까 제가 부총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 최상목 대행 말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게 계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느낌을 받았다. 응?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쪽지를 주는데 난 안 본 거예요, 이렇게. 쪽지를 주는데 안 보고 접어가지고 2번 접고 해가지고 이대로 넣었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절대 보지 않고 혹시라도 펴져서 보일까봐 그리고 차관한테 차관한테 전달하고 느낌을 어떻게 받았을까? 느낌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보고 손으로 만져서 종이하고 대화를 했나 보지?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계엄령인데 계엄령 관련 지시라고 주는 건데 그러면 펴봐야지. 설사 접혀 있다 하더라도 펴봐야지. 이거를 2번, 3번 접어가지고 절대 보면 안 돼. 절대 간직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됐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 돈을 끊고 네.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는 거거든요. 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할 것,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히 차단할 것,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게 그 계엄의 위법성을 네. 정면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 본인은 이걸 일부라도 수행했으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확인이 되면. 자, 이 외에도 군 주요 사령관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지만 그리고 윤석열 역시 지금 헌재 심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 국무위원들 같은 사람들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또 수사가 안 되는 영역이 또 큰 덩어리가 경호처가 있죠. 경호차장이 영장이 3번째 기각됐어요. 네.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체포를 막은 핵심 책임자가 지금 아직도 구속이 안 됐어요. 예. 네, 검찰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어요? 지금 그 증거 온갖 거짓말과 증거인멸을 하라고 하는 윤석열을 지금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왔다 갔다 하면서 헌재 나올 때 옆에서 막 의자 빼주고 그래요. 여전히 지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의 위험이 왜 없어 도대체? 3번째 기각됐거든요. 근데 경호차장이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맡고 있다고 하고 그럼 비아폰 서버가 털리면 검찰이 곤란해지나? 강력히 의심되는 거죠. 예. 검찰이 또 전혀 수사를 받고 있지 않고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김영현 통화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죠. 네. 예. 자, 또 한 덩어리가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 전혀 지금 수사가 안 되는 것이 김태호 차장 같은 오랫동안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신임을 받아왔다고 하는 그 사람의
계엄에서의 역할이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신임했는데 너는 계엄만은 몰라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이 계엄에서 한 역할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금 가장 중요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 탄핵이 된다면 반드시 수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박근혜 때 계엄 시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 윤석열이 다시 계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전히 많은 단독들이 쏟아지는데 어제 있었던 단독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할 만한 것은 SBS 단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707 특임단 지휘부가 모두 들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SBS 취재진이 입수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특임대 단장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노선을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본인이 자처해서 기자회견을 그때 하고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였습니다. 그 기조로 계속 가야 한 건데 곽종훈 사령관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 거짓말이 드러나는 중인데 헌재에 나왔을 때 잠깐 봅시다. 헌재에 나왔을 때 윤석열 측의 드리블대로 답을 해주거든요. 네. 잠깐 봅시다.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갑자기 국회에 달려가가지고 테러리스트가 국회에 올지 모르니까 국회를 지키라.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한 건 맞는데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테러리스트가 네. 국회에 올까봐 막으려고 했던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맞다고 해버렸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무슨 제안을 받았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혹은 그쪽의 논리에 어떻게든 동화된 상황인데 근데 이제 SBS 단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본회의장 의원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표결 네. 못하게. U707이라는 단체 대화방인데 보면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해제 표결 막으라는 거예요. 예. 임무가 그거였다는 거고 거짓말인 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인데 완전히 노선을 잘못 탔어요. 이분은 구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JTBC 단독한 게 있는데 노상원 관련입니다. 네. 노상원이 자기 수첩에 잔뜩 적어놨던 체포, 수거죠. 수거할 대상 잔뜩 적어놨었는데 그렇게 수거되면 수사 2단에서 수사하겠다고 했고 그걸 본인이 진두지하려고 했던 그 수사 2단 그 관련 인사가 계엄 30분 전에 이미 났었다. 네. 그럼 단독이 중요한 단독입니다. 예.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근데 사실 이게 또 법에 근거가 없어요. 네. 이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인사 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 명단을 보면 노상원 씨랑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하면 모조리 잡아들여서 수사 2단에서 그 노상원의 수첩에 의하면 필요한 거 뽑아내고 폭파시키고 독극물로 죽이고 막 수장시키고 가득했던 그 수첩 그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계엄 30분 전에 이미 인사로 확정이 됐던 거고 노컷 단독도 이 정황을 또 뒷받침하던데 네, 오늘 오전에 나온 단독 보도입니다. 이 노상원 씨가 직접 그 계엄의 밤이 지난 다음에 선관위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리아 회동했던 정대령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정보사령관이 네. 노상원 씨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에게 한 명을 내일 아침 노상원 씨에게 보내서 모시고 와라. 그게 계엄 선포 다음 날. 네. 그러니까 계엄이 당연히 성공할 걸로 알고 네. 계엄 다음 날 아침에 데리고 와서 수사 2단 시작할 거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자들은 무슨 계엄을 금방 해제하려고 했어. 수사 2단을 설치해서 다 잡아들인 다음에 족쳐서 죽이고 하려고 했던 거라니까. 그리고 노상원 씨한테는 그 비화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화폰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군용이고 하나는 소위 우리가 내란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호처가 준 폰이 또 네.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2시간짜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다음 날 계획까지 세워졌던 거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인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 이 동아단독이던데 국회 출동했던 대대장이 네. 자기 폰에 남아있는 녹취 다시 들어보고 아닙니다. 인원 맞아요. 아니, 의원 맞아요. 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특전사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다시 또 들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로. 그래서 의원이라고 말했다고.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이상현 공수 여단장과의 통화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까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좀 혹시라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 아니, 자꾸 인원이라고 하니까 혹시 내가 인원이라고 들었나 싶어 네. 다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707 특임단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분명히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진실이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아무리 윤석열이 거짓말로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반드시 되지 않겠는가.